자, 얘기 다 끝냈나요? 끝냈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134페이지 보시니까 위험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 왜 여기 한 10% 정도 형성되어 있냐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는요 1층에서 이제 바닥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고, 어떤 아줌마는요 50층에 매달려서 유리창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다고 시작. 그러면 똑같이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면 이 사람 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 하려고 안 하려고 해? 잘못하면 이 사람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왜 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준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오염이 커지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걸요 오염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왜 여기는 한 10%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술집은 더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낮기도 하고 하는데 왜 유독히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시장들은요 10%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전부 다 이제 금융론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경영학의 재무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은행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3%라고 간주해보자.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는 거고 은행 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평균 잡았을 때 몇 프로라고요? 3%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축은행 가면은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높아야 한 5%라고 간주해보자. 왜 이쪽으로 하면 높습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예금 받죠? 그럼 주로 이제 담보대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아주 삼성이라든가 현대 같은 우량 기업들이죠. 여기다 돈을 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신용대출 한다 하더라도 1등급 내지 3등급 정도 되는 아주 신용이 좋은 사람 있죠? 이런 데 주로 빌려줍니다. 아, 진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돈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주로 뭘 하냐면 추가 담보대출 해줍니다. 은행이 빌려주고 난 찌꺼기 있죠? 추가로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매 처분했을 때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도 보통 5등급 내지 7등급 같은 거 있죠? 이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도 빌려줍니다. 건설업체도요, 제1군 건설업체가 아니라 제2군 건설업체인 건영이라든가 삼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듣도 못한 건설업체 있죠? 이런 식으로 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어쨌거나 얘네들은 돈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커요? 큽니다. 그래서 자, 이 저축은행이 언제냐면 2011년도경에 자, 건설업체들 있죠?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다 제1금융권에서 다 빌려갑니다. 아이고, 이제 국민은행 이런 데서 빌려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2군 건설업체인 삼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삼보라든가 지능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주로 빌려줍니다. 그 아파트 건설사들. 그러다가 자, 2011년도에 요 주변에 있죠? 경기도 일대 있죠? 분양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아파트 지었다고 뭐라고요? 분양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게 한 500만 호가 넘어갔습니다. 500만 호가 아니라 5만 호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돈을 빌려줬더니 회수를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우리한테 갚을 돈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5천만 원까지는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갚아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갚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5천만 원 넘어간 사람들은요 회수를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5천만 원까지는 갚아줘야 되죠? 갚아줘야 돼요? 정부 공적 자금, 다시 말하면 세금 갖다가 투입해서 막아줬던 겁니다. 막아줬어요? 막아주고 났더니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세금 갖다 막아놓은 거니까 회수해야 되죠? 그래갖고 저축은행 어디다 팔 데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다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삼화저축은행, 토마토, 솔로몬 이런 거 있죠? 그때 다 없어지는 그 회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예금했다가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3% 외에도 추가로 한 2% 정도를 더 준다면 예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냐? 왜냐하면 위험은 조금 있지만 이것들이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요걸 살짝 감안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결국은 요구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에다가 위험이 있으면요,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럼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아까 부동산 투자도 위험이 있다고 했죠? 크건 작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뭐라고요? 무위험률이라는 겁니다. 위험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뭐라고요? 무위험률.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추가로 더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요, 위험 할증률이다 해줍니다. 위험 뭐라고요? 할증률인데, 자, 이 무위험률은요,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요거는요, 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받아내려고 하냐? 왜 이만큼 받아내려고 하냐면, 요거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 혹은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은행에다 예치하면 1년 동안 그 돈 못 쓰죠? 그죠? 그 중간에 뺐으면 다 이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시간에 대한 대가 있죠? 보관료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로 받는 게요, 이 무위험률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은요,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투자론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하는 건 좀 평이합니다. 좀 평이에요. 지금 하는 것들이 약간 추상적이라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위험에는 아까 위험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아까 사금법인유 했었죠? 이런 위험에는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손해보죠? 입지 선정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요, 그게 손해보죠. 이거는 지가 잘해서 지가 못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다 내려가 안 내려가요?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건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따가 한번 하겠지만 이걸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왜 3%에서 5% 올라갔습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지역에 있는 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다시 할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약간 감이 오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화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투자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율 있죠? 이거 추가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여기서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 지역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고시원에 공이 적용되는 이런 위험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아시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위험은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약간의 위험에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위험으로 10%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를 평균 냈을 때 한 1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10%. 그럼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시장 가서 그 정도 위험에 상응하는 금융사업품을 구입했을 때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거 이상 버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자, 이 무위험률은요, 위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1금융권 있죠?
제1금융권 하면 은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예금 시장에서의 화폐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위험에 따라. 다만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다만 평균 잡았을 때 그 정도 위험에 상응하는 수율로 이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할 수 있죠? 약간 좀 까탈스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거기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서술형 지문에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 비용과 위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그리고요 예상 인플레이율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5번 볼게요.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요 무위험률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은행에다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거밖에 못 얻는 겁니다. 무위험률밖에는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하는 거죠. 예, 위험에 따라서 이거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는 얘기죠. 비체계적 위험하면 틀린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읽어보세요. 다 한 번씩 얘기한 것들이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처리 방법이라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주연이 뭐냐면 가장 주인공이 주연이죠. 주연이 한 장 넘겨볼게요. 주연이 거기 딱 중간 정도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요게 이제 주연입니다. 투자론의 그 핵심입니다. 투자는 뭐라고요? 심장. 그래서 요거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결국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자, 얘는 간단히, 요건 다음 주에 계속 할 거니까,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시작.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이건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요걸요, 요구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걸 할인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한다. 할인하면 뭐 금액이 나와야 하나요? 나오겠죠. 이걸 투자 가치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의 위험이 커졌다고 치자. 그러면 야, 사람들은 요구한 수를 높이려고 낮추려고 해? 높이려고 하죠? 할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수년가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수년가를 낮게 평가하겠다입니다.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 위험을 좀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얘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라면 얘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 얘는 뭐라고요? 이게 여자 주인공입니다. 요거는요, 남자 주인공. 여기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남자가 많은 데 가면은, 여기 남자 주인공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요, 여자가 많으니까.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거는 아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한 군데만 투자해요? 여러 군데 투자해요? 여러 군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뭘 줄인다고요? 위험. 이건 잠시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이게 주인공 둘입니다. 남녀 주인공입니다. 남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엑스트라급입니다. 무슨 급이라고요? 엑스트라급. 그래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135페이지에 135페이지에 엑스트라급이 전부 있는데 얘들은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다만 조연급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급이 있다고요? 조연급이 뭐냐면 맨 아래 보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 그 옆에다 조연이라고 써놓으세요. 조연. 그러니까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연은 됩니다. 조연. 근데 나머지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들어요. 한마디 딱딱 지문에 끼어듭니다. 자, 맨 먼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얘는 뭐라고요? 돈만 생기면 은행에다 묻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이런 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무슨 은행에 묻어놓은 게 무슨 보관료 받는 거 아닙니까? 투자라고 하기는 아주 곤란하네요. 이번에 위험의 전가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위험의 전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상가를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서 자, 돈을 이걸 빌려줬죠.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뚝 떨어진 데 불구하고 300만 원 받으면 누가 손해요? 집주인 손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죠. 400만 원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위험을 전가시킨 겁니다. 누구한테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위험을요.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다음 주에 변동금리로 빌렸을 때 있죠. 그때만 인플레가 심해지면요. 은행은 막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의 위험을 누구한테요? 차입자한테 막 떠넘기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다. 이것도 전부 다 일종의 다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식입니다. 되셨죠? 예, 보험사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위험을 축소 내지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요.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확률 이렇게 곱하는데 얘는 아예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호황 불황 다 무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800만 원은 들어올 것 같다. 최악의 경우는 얼마라고요? 최소한도 800만 원 건질 수 있는 거죠. 1억 투자했을 때 이렇게 해서 수익은 가장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1억 투자하면 800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8% 이걸 기대수익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요구수익이라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는 선택할 대안은 거의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건 다 기각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네,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이거 되겠죠?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학개론 시험을 봤는데 자 40문제를 딱 풀고 나왔는데 분명히 20문제는요 20문제는 분명히 내가 요걸 답했는지 저걸 답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체크해 놓고 왔습니다. 근데 5문제가 답을 요걸 했는지 저걸 했는지 모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답을 막 급하게 막 걷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답을 안 써놓고 나올 수 있죠. 문제지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보수적 채점이라는 게 뭐예요? 다 틀렸다고 채점하는 겁니다. 그죠? 다 틀렸다고 채점해갖고 어디 갔어요? 신랑한테 떨어졌다고 하고서 학원에 다시 등록한 거죠.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요 5개를 다 맞았다고 채점했죠. 그럼 25개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합격했다고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하와이에 놀러 갔다 온 겁니다. 어디 놀러 갔다고요? 하와이. 근데 나중에 이제 발표 날이 왔어 안 왔어요? 왔는데 떨어졌다고 얘기한 사람 있죠? 이 사람 합격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랑분이 우리 아내분은 겸손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뻐하긴 하는데 문제는 학원비 그 나간 거죠? 돌려달라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네요. 아니 덥석 학원 끊었을 거 아닙니까? 책도 샀을 거죠?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합격했다고 했다가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놀러까지 갔다 왔는데 좀 그러네. 그것도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점하면 가장 나아요? 이렇게 5문제를 딱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렇게 5개가 다 맞을 수도 있고 3개가 맞을 수 있고 1개가 맞을 수 있죠?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걸 답했을 가능성이 한 30% 된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한 20%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요. 50%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평균 내에서 이렇게 예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채점입니다. 오케이? 자,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민감도 분석기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공실 같은 것도 임대료도 잘 예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예측해서 이런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실도 잘 예측해야 되겠죠? 경비 같은 것도 잘 예측해야 되고,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잘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측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임대부동산이라면. 근데 처음에 예측치를 다른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변동되는 거 있죠?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을 변동시켰더니 가장 크게 움직이죠? 그럼 여기 앞으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만약에 처음부터 공실률 한 3% 정했다. 그러면 부동산 팔을 때까지 3%만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의미만 하시면 돼요. 대충.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질문에 하나씩 그냥 끼어들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하는 거는요, 자, 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디 가서요? 얘는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 뭐라고요? 분산 결정법이라는데, 자, 여기서 평균은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아까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각 상황하의 수익을 확률로 평균 낸 거죠? 이걸요, 기대 수익률 얘기하고, 요거는요,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위험을 적을 찍어보는데,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져간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져갑니다. 누굴 가져간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위험이 똑같죠? 그럼 기대치가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사람을요, 위험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 부동산마다 점을 찍어봤더니 10%, 2%, 10%, 20%, 30% 기대 수익률. 요거는요, 5%, 10%, 15% 합치자. 자, 이게 점을 찍어봤는데, 계산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여기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30%, 위험은 10%네요. A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30%, 10%니까 여기 있죠? 여기 A 부동산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B 부동산은요, 10%, 10%네요. 10%, 10% 여기 있죠? 여기 B 부동산이네요. 그다음 C 부동산은요, 20%, 5%네요. 20%, 5% 여기 있죠? C 부동산. D 부동산은요, 20%, 그 다음에 뭐 13% 정도 되겠네요. 20% 한 13%니까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점을 찍어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자,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져간다고요? 위험 회피형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C하고 D는 둘 다 기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요걸 기각하고 요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A하고 B를 보겠습니다. A하고 B는요, 둘 다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아주 괜찮은 방법 같은데, 아주 뭐라고요? 괜찮은 방법 같은데, 두 가지의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라고요?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렇다면 얘는 얘보다, 자, 지금부터 용어를 정의할게요. 얘는 이런 거를 지배한다 해줍니다. 얘는 이런 걸 뭐라고요? 지배한다. 얘는 이런 걸 지배한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근데 A나 C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럴 경우는 A는 C보다 일단 위험도 크죠? 기대치 높죠? 선택하기 애매하네요, 그거. 그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변이계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해준 거예요. 기대 수익률분의 뭐라고요? 위험. 계산해 볼게요. A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몇 프로예요? 30%. 30% 아닙니까? 위험은 몇 프로라고요? 10%. 이게 계산하면요, 0.33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요, 0.33%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1%당 위험 작은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요, C 부동산을 볼게요. C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20%이죠?
오염은 몇 프로예요? 5%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면요 0.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기대수는 1%나 오염 0.2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걸 선택하려고 하겠네요. 요걸 선택하죠? 이렇게 선택하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변이계수로 하는데 요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30% 오염도 30%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요거는 A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 C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 오염도 10%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C 부동산입니다. 그럼 둘 다 변이계수는 같아요 달라요? 원래 둘 다 변이계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냐면 얘는 30분의 30이죠 1이고 얘는요 10분의 10은 1 아닙니까? 둘 다 1이죠? 뭐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얘나 그냥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마다요 요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이 동일하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자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얘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로 들어가냐면 포트폴리오 투자 있죠. 거기에서 이제 효율적 전선을 구축하는 데 써먹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구축하는 데 써먹는 바람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연급은 되는 겁니다. 문급이라고요? 거기서 못 써먹는 다음에 얘도요 엑스트라입니다. 얘도 뭐라고요? 엑스트라인데 거기서 써먹는 바람에 뭐는 될 수 있다고요? 조연급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 그 서술형 지문에 보니까 자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1번 해볼게요.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같답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같으니까 A 아니면 B가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죠? 둘 다 같죠? 나 같은데 기대 수익률 같은데 자 A 투자안보다는 B 투자안이 표준 편차가 더 크답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이때는 A를 선택해, B를 선택해? A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를 선택한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로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6번. 민감도 분석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만 변동시켰을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요소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하나씩 변동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안일수록 무슨 할인율이라고요? 높은 할인율 적용하죠. 요구한 수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위험조정 할인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쉬어도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공부할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은 잡다하게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안 틀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설명은 장황하게 하지만 사실은요 물어보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한 군데에만 투자해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요? 나눠 투자했을 때 일단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이죠. 이걸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1952년도에 마코 이츠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접을 못 받다가 이 논문 자체가 이 증권시장 특히 증권시장 균형을 설명하는 엄청난 이론이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우수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어디서 나온 용어라고요?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인데, 자,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주식입니다. 주식, 이렇게 A라는 주식인데, 이거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자, 그럼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에 투자했는데, 자, 우리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다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 상황하의 수익을 확률로 평균 낸 거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10%가 간주하자. 그리고 오염도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했었죠, 분산. 분산하고 계산했잖아요. 계산.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요거는요, 8%가 간주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주식 A라는 주식에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A라는 주식에 뭐냐면 올인했다 해줍니다. 뭐랬다고요? 올인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빵. 몰빵했다지죠? 예. 자, 뭐 A랑.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했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비가 많이 오죠? 그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잘 파니까 주가 올라가겠죠? 그럼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는 장사 잘 되니까 배당도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무슨 수익이라고요? 높은.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우산 만드는 회사는 이게 호황이고 불황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확률 급했던 10%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한 군데만 투자하면요, 잘하면 대박 나지만 잘못 쪽박 날 수 있죠? 대박 나면 뭐라고요? 쪽박 난다. 그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B라는 주식에 다 투자했다고 치자. 어디라고요? B. 요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여기다가 몰빵했다고 치자. 이렇게. 이것도 기대 수익률 10%, 오염은 8%라고 치자. 그럼 미래 상황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이런 상황이라면, 자, 만약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자, 우산 쓰고 다니면서 소나기 맞으면서 밥 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거의 못 봤죠? 거의 안 팔리겠네요. 그리고 선선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입술도 푸릇푸릇한데 거기다가 무슨 누가 봐 먹고 다니지 않겠죠? 누가 보면 쪽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하면 낮은 수익을 기대하겠네요. 근데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잘 팔려, 안 팔려? 높은 수익 기대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쪽만 하고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드디어, 자, 이렇게 하면 나눠 투자했다고 치자. 이렇게. 자, 편의상 여기다가 2분의 1 투자하고, 여기다 2분의 1 투자했다고 치자. 반반씩.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이걸 분산 투자했다 해줍니다. 어떻게 투자했다고요? 분산 투자했다. 그래서 이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이렇게 집합물 있죠? 이렇게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집합물을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뭔 폴리오라고요? 포트폴리오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매우 자정으로 봅니다. 계산 좀 아셔야 돼요. 2년에 한 번 걸 꼭 물어봅니다. 근데 요거는요,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요, 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안 물어봐요. 다만 의미만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되다고요? 의미.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따 연습할 겁니다.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있죠? 여기다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2분의 1.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10%가 나옵니다. 몇 프로 난다고요? 10%.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3분의 2 투자하고 여기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3분의 1.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이따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원래 오염도 원래는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몇 프로 나야 돼요? 8%나 됩니다. 원래는 몇 프로나 돼요? 8%인데 요게 오염이 이렇게 6%면 6%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오염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기대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요거는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 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다만 위험이 이렇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 줄어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반씩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반반씩 투자했을 때라도 수익률은 10%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도 10%죠. 구성했을 때.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잘 파는데 아이스크림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 300원 손해봤고, 500원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200원 이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되겠죠? 아,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걸 위험이 크다고 했죠? 이런 걸 뭐라고 위험이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대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근데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리니까 우산도 안 팔리겠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아까 같이 하나씩 투자했을 때는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났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하면 쪽 빠졌죠? 그런다고 기대수익이 줄어든 건 아니죠? 이걸 뭐라고요? 위험 분산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위험 분산. 이따가 계산하기로 하고. 그럼 좋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나 알아볼게요. 아,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고 제가 칠판에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위에 이 사람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갖고 서울의 신림동에 왔습니다. 신림동에 가면은 거기도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는요, 요 동네에 있는 고시원하고 달라요. 요 동네는 주로 잠만 자는 고시원입니다. 근데 거기는 공부까지 하는 고시원입니다. 아, 신림동이죠, 신림동. 고시촌. 서울대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사업하려고 하는데 30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덩치 큰 거 하나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를 나눠 투자했다고 치자. A고시원, B고시원, C고시원. 나눠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A고시원, B고시원, C고시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이제 3군데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후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 이 동네에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부한 사람이 전체로 빠져요, 안 빠져요? 아, 대폭 축소하기라니까 학교 가기 힘드니까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낮은 수익. 그죠? 이해가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얘는요, 셋 다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 셋 다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정부가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해주자. 자, 지금 사법시험제도가 지금 재작년에 있잖아, 폐기됐습니다. 아, 재작년 2차 시험은 끈들어 폐기되고 지금은요, 로스쿨 제도입니다.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 한 80%가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가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돈 있는 사람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거기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부모님 잘 맞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공부하니까 걔들이 서민들의 어떤 고통 같은 거 알아 몰라요? 잘 모를 수 있다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국에서 사람 몰려 안 몰려요? 몰릴 거 아닙니까? 셋 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셋 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셋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근데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는 그 동네 가면요, 아줌마들을 채용해서 밥도 헤매깁니다. 밥도 헤매겨요? 안 가보셨나요? 시간 나면 가보세요, 거기에. 자, 밥도 헤매기는데, 만약에 A고시원은 음식 맛이 아주 좋은데, B씨는 음식 맛이 안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소문 금방 나요, 안 나요? 금방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맛없는 집 안 가려고 하겠네요? 그죠? 아, 거기는 옮기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옮기면 돼요.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A고시원은 장사 잘 되겠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BC는요. 자, 음식이 형편없죠?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경우는 A 고시원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BC는 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손해난 거 이대로 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딱 받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뭐는 줄어든 게 아니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위험이 줄어든 겁니다. 뭐 줄어요? 위험만 줄어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C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여기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데로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C고시원에 근처에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됐다면 C는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A, B는요? 자, 이쪽으로 막 몰려들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A, B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하면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이런 걸 지금부터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이거는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뭘 할 수 없다고요?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체계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하더라도 요걸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제거할 수 있다고요? 요거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이 어떤 여자분이 비계는 항상 제거하고 먹더라는 얘기죠. 비계는 뭐라고요? 제거하고 삼겹살 먹을 때 뭘 제거하고 먹는다고요? 제거하고 먹는다. 비계는 어떻다고요? 제거하고 먹어라. 이렇게. 자, 좋다. 이걸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줄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나 알아볼게요.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나. 자, 이 사람이 또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시장 돌아와서 자 20만 원 가지고 일부는 우산 만드는 회사, 일부는 장화 만드는 회사 투자했습니다. 장화 아시나요? 비올 때 쓰는 신발 있죠?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뀔 때 얘들은요, 막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반반씩 투자하게 되면요, 이렇게 투자하면요, 앞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자고요? 같이. 시장 상황이 바뀔 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작아지는 겁니다. 자꾸 반대로 움직여야 분산이 커지죠? 같이 움직이면 분산 효과는 별로 안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반은 장화, 반은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반반씩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요, 미래 시장 상황이 바뀔 때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 그러니까 장화가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 분산 투자할 때가 분산 효과는 크다 해줍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건설주만, 건설회사의 주식만 10개를 다 구입하면, 건설기가 좋으면 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건 나쁘면 다 떨어지죠? 그런 것보다는요,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일부는 건설주, 일부는요, 조선주, 일부는 자동차주, 일부는요, 금융주, 일부는 제과점주, 이렇게 했죠? 일부는 교육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는 하는 것은요, 같이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요거 시험에서 그 계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얘는 같이 움직여, 같이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죠. 그래 얘네 둘 간에는요 상관계수가 크다 해줍니다. 뭐 크다고요? 상관계수 크다. 근데 얘는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죠. 아 얘가 부산 갈 때는 서울 가려고 하죠. 얘가 강릉 갈 때 얘는요 얘는 어디 가려고 해요? 이게 뭐 엉뚱한 데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상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작다 해줍니다. 같이 움직이는 정도 아닙니까? 같이 안 움직이려고 하죠. 같이 움직이려고 할 때 상관계수 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상관계수를 보통 이제 로우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런 용어 씁니다. 네, 상관계수가 이제 가장 클 때가, 얘랑 분산 투자했을 때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정확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히. 예를 들어, 얘가 10% 올라가죠? 얘도 똑같이 1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분산 효과 있어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아니 우산이 10% 올라갔죠? 장화도 그대로 10% 올라갔죠? 분산 효과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상관계수 가장 작을 때 예를 들어 얘랑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가요 가장 작을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랑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장화가 10% 올랐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10% 그대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이 무슨 위험이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데 이때도 어떻게 줄이는 게 좋다고요? 자, 반대로 움직일수록 다시 그죠? 반대로 움직여서 분산 효과는 커집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요, 자꾸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마이너스 쪽이라는 얘기는 자꾸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쪽은요,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다고요? 직장에 작은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통은 크게 놓습니다. 통은 뭐라고요? 크다. 작은 상관이 뭐라고요? 통은 크다는 얘기죠? 더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은 상관이 뭐는 크다고요? 통은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쪽으로 올게요. 자, 마지막 요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항상. 자, 마지막으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신림동에 있는 시장에는 수많은 부동산들이 있을 겁니다. D, E, F, G.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요거는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수익률입니다. 얘는요, 포트폴 구성했을 때 위험. 딱 점을 찍어 볼게요. 만약에 A하고 B를 분산 투자했을 때, 포트폴 구성했죠? 얘를 반반씩 투자했을 때, 그러면 기대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위험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물어볼 수 있지만 얘는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네. 어쨌거나 요 점이 찍힌다. B하고 C를 분산 투자하니까 점이 찍힐 수 있어요? 있죠. 그리고 C, D, E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E를 하면 점 찍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아니면요 투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한다면 수많은 포트폴리오 집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이게 하나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위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봤을 때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어디 갔어요?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요 효율적 프론티어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오염 회피형 투자를 가져갑니다. 뭘 가져간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를 가정했을 때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선 내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어떤 사회라고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보세요. 요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보다 이거 위험이 작죠? 얘보다 이거 작죠? 얘보다 이거 작은데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죠?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요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 얘가 높죠? 요거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요, 다 이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애라고요?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여기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이런 걸 좋아하나 따져볼게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우유입니다. 우유. 요거는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요 우유를 한 병 주겠답니다.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 우유를요 한 병 주겠대요. 그러면 요 점이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치자. 뭐라고요? 만족감. 다른 말로 효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효용. 근데 자, 쓰레기를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더 치우래요. 그럼 만족감이 같으려면 우유를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 이번에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그러면 우유를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 있어 없어요?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한 게 바로 자, 효용이 차이가 없다 해서 이거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효용이 뭐라고요? 무차별하다. 아, 이런 점들은 만족감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커브 형태로 그려지냐? 이걸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런가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쓰레기 한 봉지 치울 때와 우유 한 봉지 먹을 때의 만족감이 요거죠? 그죠? 근데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서 우유를 2병 주겠답니다. 이건 만족감이 같은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감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커진다는 얘기는요,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는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럼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자, 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치가 높은 걸 좋아하죠? 여기다가 기대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은 작은 걸 좋아하죠? 그죠? 쓰레기는 덜 치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위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무차별 곡선이라는데, 이거 무차별하죠? 근데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고 얘는 뭐라고요? 위험인데 어떤 사람은요 무차별 곡선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볼게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얘와 얘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무차별한 거 아닙니까? 무차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위험이 이만큼 커졌을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만큼 기대치가 높아질 때 이렇게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요 조그마한 위험만 감수하겠다는 얘기고 똑같은 수익을 할 때 이 사람은요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까탈스럽네요.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이래줍니다. 뭐라고요? 보수적.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해줍니다. 같은 위험 회피형이라도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다 됐네요.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수적. 공격적 투자자는요 좀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는 얘보다는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다 얘 크죠? 이거는 뭐 구입할 수 없는 거니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하는 점이 뭐냐면 효율적 전설하고 무차별 곡선이 등을 맞댄 점 있죠? 등 맞댄 점 요 점 아닙니까? 요거 있죠? 요걸 접점이라는 겁니다.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요 요걸 선택하려고 하겠네요. 요거 있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격적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는 위험도 좀 크고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거기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 풀 줄 아셔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맨 나중에 푸세요. 요건 좀 할만합니다. 하면
자,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자, 요거는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을 각각 몇 프로라고요? 5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자,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 A부동산, B부동산, C부동산.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 계산해 볼게요. A부동산은요, 호황 때 6% 벌 수 있죠?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황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어요? 4%.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면 확률이 얼마라고요? 0.5라고 했죠? 여기도 0.5. 여기도 얼마라고요? 0.5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더해주면 돼야 한대요?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자, 그러니까 B부동산은요, 자, 이 8%, 4%네요. 8%, 4%. 자, C부동산은요, C부동산은 10%, 2%. 볼 줄 아시나, 이거? 10%, 2%입니다. 확률은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0.5를 곱하면 됩니다. 0.5, 여기도 얼마라고요? 0.5. 여기도 얼마라고요? 0.5, 여기도 0.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까 했었죠? 아까 하나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요, 얘는 5%가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얘는요, 6% 나옵니다. 얘 계산 얼마라고요? 6%. 어떻게 빨리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이 같을 때는,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때는, 요거랑 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10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요것도, 요거랑 이랑 더하면 10이죠? 12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는 자야, 우산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요거는 기대 수익률이 아까 주어졌었죠? 주어졌었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 투자하고 여기다 2분의 1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뭐라고요? 계산하래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요. 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A는 몇 프로라고요? 5%. B는 몇 프로예요? 6%. C는 몇 프로예요? 6%.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투자 비중. 투자 비중이 맨 왼쪽 칸을 볼게요. 왼쪽 칸을 보니까 투자 비중이 A에는 몇 프로 투자하겠다요? 20%. B는요? 30%. C는요? 50%. 이렇게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라고요? 0.2. 여기다 얼마라고요? 0.3. 여기다가요? 0.5. 한쪽이 100분율, 한쪽은 소중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100분율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전부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더해주니까 얼마냐면, 자, 5.8%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5.8%. 얼마라고요? 5.8%.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요거는요, 10%, 2%죠? 맞죠? 투자 비율이 0.5, 0.5 아닙니까? 아주 확률이. 그리고 투자 비율이요, 여기다가 2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다 얼마라고요? 30%. 여기다 50%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박스를 볼 줄 아시면 돼요. 박스를 볼 줄 알면. 자, 볼게요. 어쨌거나 확률이 똑같다면,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얼마라고요? 5%.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얼마라고요? 6%. 요건 얼마? 6%죠? 여기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숙달되면 할만합니다. 또 그러네, 또. 너나 숙달되면 그렇지. 나는 좀 힘들어 죽겠다, 이제입니다. 아까 보면 되게 헷갈리네. 아까 또 분산 또 보고 이것도 왜요? 아까는 위험이고, 요거는요, 같이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의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위험이고. 아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거기에 서술형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에 2번 볼게요. 예,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 이 펀드에 항상 뭐가 줄어들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면 잘못된 겁니다. 뭐가 줄어든다고요? 비체계적 위험. 4번 볼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요, 포트폴리오 통하여 제거할 수 있죠? 뭘 제거할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자꾸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가 좋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정도가 클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1일 경우는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이때는 없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1이 아닌 이상 분산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수록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7번. 투자자들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가 아니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우연 분산 효과가 나타나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 9번 보겠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요걸 효율적 프론티어라는데, 자, 보세요. 이거 있죠, 요거는 동일한 위험이라면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게 요거죠? 맞죠? 그러면 동일한 위험이 가장 높은 수익이 요거죠?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뭐 옆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죠. 요거 쭉 연결한 겁니다. 그죠? 이거를 효율적 전선이다 혹은요 효율적 프론티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위험을 회피할수록, 다시 말하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투자자의 무찰보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자, 이런 기울기가 급하다 해줍니다. 이런 걸요 완만하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때를요 급하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이 좀 높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보다는요 위험이 좀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다 나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만 계속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지금 어려운 건 거의 다 끝낸 겁니다. 뭘 끝낸 거라고요? 끝낸 거니까 다음에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얼른 끝내고 그 다음 뭐 넘어가냐면 금융론도 넘어갈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